뭐라고? 너만 빼고 갔다고? 뭐라고? 너만 빼고 갔다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울음소리에 제 손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새벽 4시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이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에요.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사골을 우리고 팔을 썰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제 일상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잠을 설쳤습니다. 딸아이 수진이한테서 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어요. 엄마, 시댁 식구들이 오늘 새벽 비행기로 태국 골프 여행 떠났어요. 근데 나만 빼고 갔어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전화선을 타고 제 가슴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어요.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가득했고 멀리 상계동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진아? 가족여행인데 너만 빼놓고 간다는 게 말이 되니?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엄마. 오빠가 출장 간다고만 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짐 싸는 소리에 깨어보니까 시어머니랑 시누이까지 다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세요? 했더니 딸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작게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시누이가 그러더래요. 너는 집이나 지켜라. 우리끼리 가족끼리 가는데 내가 왜 따라와? 그렇게요.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를, 아니, 제 딸을 가족으로 취급도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시어머니는 뭐라고 했냐고 물으니 수진이는 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골프를 쳐? 집에서 청소나 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냥 나가셨어요. 오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따라 나갔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고 상계동 시장 쪽에서 트럭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일어나 국밥집으로 향했을 시간인데 그날은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았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수진이한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어요. 사위 김태호가 딸한테 보낸 문자를 캡처해서 보낸 거였는데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우리는 가족끼리 여행 다녀올 테니까 너는 집이나 잘 지켜. 청소 깨끗이 해놓고 화분에 물도 주고 강아지 밥도 시간 맞춰서 챙겨. 우리 돌아올 때까지 집 난장판 만들지 마. 강아지 밥이라고요? 내 딸한테 강아지 밥 챙기라고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으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더니 비린 맛이 났고 눈앞이 빨개지는 것 같았어요. 지난 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한꺼번에 폭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조짐은 있었어요. 5년 전 수진이가 변호사 김태호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부터요. 그날 저는 국밥집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온몸에 사골 국물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국을 끓이다 보니 옷에, 머리카락에, 손끝에까지 그 냄새가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태호 씨는 제 손을 잡으며 인사를 하더니 갑자기 코를 찡그렸어요. 장모님, 이 냄새가 뭐죠? 좀 특이한데요. 수진이가 황급히 엄마가 국밥집에서 일하시거든요라고 말했지만 태호 씨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창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아, 환기 좀 시켜야겠네요.
제가 후각이 좀 예민해서요. 그 말을 하는 태호 씨의 표정엔 묘한 거부감 같은 게 어려 있었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그래, 미안하다. 내가 일하다 와서 그래라고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수진이는 제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고 저는 그 웃음이 너무 슬퍼 보여서 고개를 돌렸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 식구들을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혼수 얘기를 꺼냈어요. 국밥집 하시면서 돈도 좀 만지실 텐데 딸 시집 보내는데 혼수는 제대로 해줘야죠. 우리 아들이 변호사인 거 아시잖아요. 저는 그저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혼수를 본 시어머니는 실망한 얼굴을 감추지 않았어요. 이불 몇 채에 가전제품 몇 개, 딸이 쓸 옷가지와 화장품 정도였는데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딸랑 이것뿐이에요? 시장에서 장사한다더니 이게 뭐예요? 우리 아들 격이 있는데. 수진이가 옆에서 어머니, 저희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딸이 좋아하는 사람의 어머니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제가 가진 옷 중에서 제일 괜찮은 한복을 골라 입고 갔는데 시댁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다 들렸습니다. 저기 신부 어머니래, 저 한복 얼마짜리일까? 뭐 국밥집 하신다잖아. 크게 기대는 말고. 그래도 좀 신경을 쓰시지. 저렇게 입고 오시면.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게 느껴져서 저는 일부러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괜찮다고, 엄마는 괜찮다고 말하듯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몸이 떨렸습니다. 결혼 후 수진이는 강남 대치동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어요. 전세 50억짜리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시누이와 함께 사는 집이었는데 처음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딸의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화할 때마다 응, 엄마 그래, 엄마라는 짧은 대답만 했고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어? 네,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생활비를 안 줘. 뭐라고? 태호 씨가 변호사인데 왜 생활비를? 오빠가 그러는데 우리 집안은 며느리가 돈 관리하는 집안이 아니래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래요. 근데 뭘 사려고 하면 그게 꼭 필요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해요. 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저는 전화기를 꽉 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 자기 돈 한 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변호사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닐 텐데 왜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호 씨가 제 국밥집에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는 오후 3시쯤이었어요. 양복을 쫙 빼입은 태호 씨는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주위를 둘러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좁은 가게, 낡은 테이블, 벽에 붙은 메뉴판을 보는 그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장모님, 혼자 계시네요. 응, 지금 손님이 없을 시간이라. 무슨 일이야? 태호 씨는 제 맞은편 의자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제가 사실은 사업 좀 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네, 로펌을 차릴 거예요. 지금 다니는 법무법인에서 나와서 제 사무실을 열려고요. 근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3억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했습니다. 3억 원이라고요? 국밥집 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3억 원을 빌려달라니요. 태호 씨는 제 표정을 보더니 말을 이었어요. 장모님 국밥집 40년 하셨으면 좀 모으셨을 거 아닙니까? 제 장인어른도 그렇게 열심히 사셨다는데요. 사실 장모님 정도면 좀 여유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투가 너무 건방져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마치 당연히 돈이 있을 거니까 내놓으라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사위니까 딸이 그 사람과 살아야 하니까 저는 참고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돈은 내가 마련해 볼게. 사실 저한테 3억 원은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집 안방 벽장 깊숙한 곳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숨겨져 있었고 그 안에는 노원구 일대 상가 건물 20채의 등기부등본과 은행 통장 30개가 빼곡히 들어 있었거든요. 통장을 펼쳐보면 숫자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전부 합치면 현금만 400억 원이 넘었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함께 작은 국밥집 하나로 시작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했던 세월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국밥 장사로 번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딸아이 수진이를 업고 장사를 하면서도 저는 틈날 때마다 노원구 부동산 시장을 공부했어요. 지하철역이 새로 생긴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근처 땅을 사들였고 재개발 소식이 들리면 낡은 건물이라도 매입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운이 좋았던 것처럼 보였겠지만 제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며 시장을 분석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남편이 7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는 계속 일했고 계속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딸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돈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한테 이용당할까봐 또는 제가 돈이 많다는 걸 알면 시댁에서 더 무시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 비자금 통장에서 3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현금으로 뽑아서 태호 씨한테 건네주었어요. 차용증을 쓰자고 하니 태호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 믿으시죠? 차용증까지 쓸 필요 있어요? 1년 안에 꼭 갚을게요. 그 웃음이 너무 가벼워 보여서 마음이 불편했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를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돈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수진이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응, 엄마 그래, 엄마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고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그러다 2년 전 수진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시장에서 제일 좋은 미역을 골라 사들고 수진이 집으로 달려갔어요. 대치동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임신했다고 해서 미역 사왔어요. 저는 들뜬 마음으로 비닐봉지를 내밀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받아들지도 않고 쳐다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미역이에요? 국밥집에서 쓰던 거 아니죠? 아니에요.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라온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비싼 걸로 먹어야 해요. 이런 거 말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가져온 미역을 냉장고에도 넣지 않고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수진이가 방에서 나와 제 눈치를 보는 걸 보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은 그 후에 찾아왔어요. 수진이가 임신 3달 만에 유산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딸아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더니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애를 못 지켰어. 아니야,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의사 선생님 말로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집안일을 너무 많이 했대요. 무거운 걸 들고 쪼그려 앉아서 청소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딸 앞에서 울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병원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를 못 낳는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요. 빨리 회복해서 다시 임신해라. 우리 아들 35살인데 언제까지 기다리니?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내 딸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저 아이 낳는 도구로만 여겨지고 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수진이는 더욱 말이 없어졌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을 때가 많았고 받아도 금방 끊었습니다. 제가 집에 놀러 가겠다고 하면 괜찮아요, 엄마. 바빠서요라며 거절했고요. 그러다 1년 전쯤 수진이 집에 깜짝 방문을 했을 때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화장실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세면대 서랍에서 약봉지를 본 거예요.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우울증 약이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렸고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저는 약봉지를 들고 물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니? 아, 그거. 그냥 잠이 안 와서요. 거짓말하지 마. 이거 우울증 약이잖아.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딸이 몸을 피하는 게 느껴져서 손을 뻗지 못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베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딸이 우울증까지 걸렸다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에 걸려온 수진이의 전화, 그리고 나만 빼고 태국 여행 갔어요 라는 그 말.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이제는 제대로 싸우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입던 낡은 추리닝이 아니라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그리고 집 안방 벽장을 열어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서 노원구 건물 등기부등본들과 은행 통장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김태호, 이정순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새벽 5시 저는 제 오른팔이자 40년 지기 친구인 박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박 변호사는 제 재산 관리를 도와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요. 정순 씨? 이 새벽에 무슨 일이에요? 김태호한테 빌려준 3억 원, 오늘 당장 회수하고 소송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태호가 다니는 로펌 건물 있잖아요. 그거 제 건물이죠? 네, 맞습니다. 2년 전에 사셨죠? 그럼 오늘 당장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하고 월세 석 달 연체했다는 명목으로 명도소송 준비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박 변호사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 씨,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사위분인데. 사위가 아니라 내 딸 괴롭힌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처리해 주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평소에 저답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음 통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소유한 건물들을 관리하는 부동산 관리회사 사장님한테였어요. 사장님, 저예요. 박순자 씨 명의로 된 대치동 아파트 있잖아요. 전세 보증금 채권 말이에요. 그거 가압류 신청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박순자 씨 명의 계좌도 같이요. 네. 하지만 그럼 묻지 말고 해주세요. 아침 7시쯤 박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 씨 확인했습니다. 김태호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어요. 3억은 이미 다 쓴 것 같고 개인 대출도 5억 정도 있습니다. 그럼 재산 가압류 신청하세요. 그리고 신용카드 전부 조회해서 쓸 수 있는 거 다 막아주세요. 정순 씨 정말 부탁이에요. 박 변호사님. 제 딸이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제 더는 못 참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평소처럼 사고를 우리고 팔을 썰고 김치를 꺼내 놓았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박 변호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김태호 신용카드 전부 정지 완료. 재산 가압류 신청 접수. 사무실 명도 소송 준비 중. 시어머니 계좌도 가압류 신청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이제 너 데리러 갈게. 짐 싸. 엄마, 무슨 소리야? 묻지 말고 엄마 말대로 해. 너 이제 그 집 나와야 해. 그날 오후 저는 수진이를 데리러 대치동으로 갔습니다. 딸은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현관문 밖에 서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어딘가 홀가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엄마 고마워. 우리는 노원구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이한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제가 실제로는 400억 원대 자산가라는 것, 노원구 건물 20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태호 씨 사무실 건물도 제 소유라는 것까지요.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야? 왜 말 안 했어?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말 안 한 건 내가 돈 때문에 힘들까봐 그랬던 거야.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시댁에서 더 무시할까봐 두려웠고, 엄마. 딸은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딸을 안고 함께 울었어요.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한편 그 시각 태국 푸켓 공항에 도착한 김태호 일행은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짐을 찾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들뜬 목소리로 태국 날씨 정말 좋다라고 말했고 시누이도 언니 없으니까 속 시원하다며 웃었대요. 김태호는 면세점에서 산 위스키를 들고 이번에 제대로 쉬어야지라며 택시를 잡았답니다. 하지만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첫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택시비를 내려고 신용카드를 내밀었는데 단말기에서 승인 거절이라는 메시지가 뜬 겁니다. 태호 씨는 당황하며 다른 카드를 꺼냈지만 전부 똑같이 거절됐고 결국 가진 현금을 다 긁어모아 겨우 택시비를 냈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체크인을 하려는데 예약하신 카드가 결제 거절되어 예약이 자동 취소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거죠. 태호 씨가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세 사람은 호텔 로비에서 쫓겨났답니다. 그들이 공항 무료 와이파이에 접속해서 이메일을 확인했을 때 박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온 여러 통의 메일이 와 있었어요. 채권 회수 통지서, 사무실 명도 소송 예고, 계좌 가압류 통지서까지. 태호 씨는 그 메일들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날 밤 세 사람은 싸구려 게스트하우스를 겨우 찾아 들어갔고 더러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원망하며 밤을 보냈다고 해요. 일주일 후 그들은 한국에 있는 친척들한테 전화를 돌려 돈을 빌려 겨우 비행기 표를 샀고 초라한 몰골로 귀국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채권 추심원들과 법원 직원들이었어요. 태호 씨는 그 자리에서 소송 서류 뭉치를 받아들었고 시어머니는 명도소송 통지서를 받았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김태호의 로펌은 문을 닫았고 시어머니는 대치동 아파트에서 쫓겨나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수진이와 함께 노원구 상계동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꿈꾸던 카페였어요. 따뜻한 커피 향이 가득한 그곳에서 딸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픈 첫날 동네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고 수진이는 손님들한테 웃으며 커피를 내려주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제가 평생 일한 보람이구나 싶었어요. 요즘 저는 국밥집과 카페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밥집 손님들이 사장님 부자시라며요? 라고 물으면 저는 그냥 웃으며 열심히 살았어요 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매달 노원구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얼마 전에는 수진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며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이번엔 착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딸의 밝은 얼굴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우리 딸은 정말 행복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지난주에는 김태호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고 수진이도 그렇게 원했으니까요. 제 딸을 5년 동안 괴롭힌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순 없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밥집으로 향합니다. 사고를 우리고 팔을 썰며 하루를 시작하는 건 여전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제 딸이 행복하니까요. 수진이가 아침마다 카페를 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정말 가치 있게 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5년 동안 참았던 건 딸을 위해서였지만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것도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제 딸은 행복하게 웃으며 살고 있고 그게 제게는 400억보다 더 값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